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에 7명은 지방의원이라는 직 외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경실련이 어제 대전과 세종 광역기초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14명이,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중 14명이 각각 지방의원이라는 직업 외 다른 직함을 갖고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의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전 지역 5개 구의회 의원 63명 중 23명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11명은 따로 보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름만이 아닌 보수를 받으며 일한다고 답한 의원이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에 가깝고요. 사실상 불로소득인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도 8명에 달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제각각이었다는 점인데요. 누군가는 보수액을 밝히고 누군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보수액 등 모두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물론 겸직에 관한 법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겸한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빈약합니다. 보수를 얻는 겸직을 제한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업 겸직과 이해 충돌을 방지할 방안, 또 부적절한 겸직에 대한 심사와 감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등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이 불로소득이 가능한 임대업을 겸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얻는 행위는 정말 정당한 것인지, 또 겸직 내용과 보수를 본인이 임의로 선택적 공개를 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자, 잠시 후 대세남 청년 비대위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와 또 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 등에 대해 청년 비대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안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청취하시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면서 5월 12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씁쓸했던 1년입니다. 어떤 기간 1년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서 이 충청 지역 주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서산공항 건설 사업인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그 탈락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서산공항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이 경제성은요. 기준점인 1보다 아래인 0.81점을 받았고 종합평가도 기준점인 0.5보다 낮게 평가돼서 결국 예탈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1997년 문민정부 때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제20 전투비행단 창단식에서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 취향을 지시를 하면서 이 서산공항 사업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무려 이제 25년 넘게 이어져 온 건데요. 하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지적이 또 있기도 했었죠. 그래도 안타까운 거는 그 예타 탈락이 결정되기 전부터요. 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그 예타 탈락하면은 일부 사업 축소해서라도 예타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공항을 건설 추진하거나 아니면 예타 기준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상향되길 기대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일부 사업을 축소하게 되면은 이 본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예타 기준 완화도 충남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라서 좀 이래저래 좀 편침하는 않은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이 반면에 그 기상청과 함께 대전으로 오는 그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요 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675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요 대전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 대전성사 안에 오는 2026년에 그 기상센터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 대전청사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청에서 이제 부로 승격하면서 세종으로 이제 이전하는 대신에 기상청과 함께 오는 국가기상센터의 건립이다 보니까 예타 면제는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뭐 새로운 뉴스 아니면 성과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세종으로 떠난 중소벤처기업부를 생각한다면은 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들기도 합니다. 이 서산공항과 국가기상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의 그 예타 통과 여부는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그밖에 행복도시부터 KTX 공주역을 지나서 탄천까지 연결하는 이 총사업비 4,446억 원이 소요될 이 도로 건설 사업은요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라는 거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우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참 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예타가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총 사업비 6,740억 원이 소요되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부터요. 이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그리고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 보건 사업이 현재 이제 예타 진행 중이고요. 예. 이 총사업비 2조 원이 넘게 소요될 그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지방권역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비롯해서요. 대전 사정교에서 한밭대교를 잇는 도로 개설 사업, 그리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 등은 올해 이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들어설 예정인 총 사업비 3조 4,500억 원 규모의 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사업하고요. 그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사업.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그 9,865억 원 규모의 호국보훈파크 조성 사업 등은요. 현재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간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야기됐던 사업들인데 예타가 이미 이제 진행 중이라는 게 아니라 올해 신청 예정 내지는 아직 예타를 준비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또 이제 사업 규모들이 보면 조단이 워낙 커서요. 이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다 이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0억 원 조금 넘는 서산공항 건설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게 취임 1주년 맞이하면서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취임 1주년 이거 절대 안 하겠다. 뭐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었죠. 하지만 지난 화요일에 이제 국무회의 때 취임 1주년을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성과를 이뤘다 뭐 이런 자평도 했었고요. 또 이게 또 언론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취임 초기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도 없이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만 언론에 생중계되는 거 그리고 이제 자화자찬 안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란 제목의 영상 5편 이걸 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점 뭐 아니면은 16개 분야의 성과와 변화를 담은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책자도 배포한 걸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말과 좀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예. 취임 1주년 발언을 보면서요. 대통령 공약 사업을 포함한 우리 지역 현안 사업들이 지지분한 모습이 좀 대비가 돼서 이 생각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씁쓸한 1년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엉뚱한 곳으로 튄 불꽃.
정해봤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요즘 그 충남 지역 태권도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태권도요? 네네. 이 충남현 지역에서요.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30대 관장이 이 도장에 다니던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죠. 예. 얼마 전 있었던 재판에서 법원은요. 이 관장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형과 그 신상 정보 공개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이고 더군다나 교육자인 태권도의 관장이 자신의 학생,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참 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태권도 관장이요. 대회 출전을 준비했던 그 원생 4명에게 이 하의를 벗고 운동해라 뭐 이렇게 시킨 다음에 이를 좀 몰래 촬영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거거든요. 예. 이 재판에서 태권도 관장은 영상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은 이 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좀 있고 또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좀 신뢰를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판 가능성이 크다. 근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니 태권도 관장이 뭐 물리치료사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학생에게 필요해서 마사지 등이 필요한다고 하면 뭐 대회 출전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 학생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일 텐데 변명이 참 궁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도 좀 죄를 엄하게 물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말고도 그 충남 태권도계의 또 다른 구설수가 등장했습니다. 예. 태권도 경기 도중에 한 학부모가 이제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요. 이 팀 전체가 중징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지난 3월 말에 충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 도중에 응원석에서 경기 지켜보던 학부모들이요. 뭐 주심 판정에 불만이 좀 있었나 봅니다. 주심 뭐 하는 거야? 부심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판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이제 대회 주최 측인 충남 태권도협회가 곧바로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비하 발언했다는 이유로 그 현장에서요. 그 해당 중학교 선수단에게 6개월 출장 정지 그리고 이 팀 지도자에게는 자격 정지 1년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학부모가 관중석에서 이탈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심판 판정에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아니 학생과 지도자에게 이런 중징계까지 결정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좀 상상조차 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아니 물론 이제 상대 선수나 심판에 대해서 과한 비난, 욕설, 폭력 행사하는 거 분명히 큰 잘못인데 관중석에서 응원에 워낙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불만 정도를 이렇게 이 정도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또 현장 직관의 좀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거 아니지 물론 하자는 않냐.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관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증거 수집을 했다든지요. 아니면 당사자 의견 청취 뭐 이런 것도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중징계 결정하는 거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운영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경고나 그 당사자에게 뭐 퇴장 조치 등을 하면 되는 것일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한 게 해당 선수단이나 뭐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이렇게나 큰 중징계를 내렸다는 게 납득이 쉽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한 징계라는 여론이 일었고요. 그래서 상급 기관인 충남도 체육회가요. 이 학부모 소란만으로 이 선수와 코치를 징계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충남도 그 태권도협회에 전달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징계가 결국 철회됐다고 합니다. 철회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예, 사건 벌어진 다음에 한 달 뒤에요. 이 충남 태권도협회가 그 학부모의 심판진 모욕이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해당 중학교 지도자 선수단에게 각각 한 달씩 자격 정지와 출전 정지를 내린다. 이런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 선수들 그 가장 중요한 대회 가운데 하나인 전국 소년체전을 비롯해서요. 그 2개의 전국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충남 태권도협회 이 정도면 직권 남용, 갑질이다 이렇게밖에 또 볼 수 없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이 대회 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들로서는 정말 그 하루 아침에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으니까 날벼락 맞은 거죠. 소년체전 아주 중요한 대회거든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게 이제 충남도 체육회가 다시 이게 징계가 원천무효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내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소속 학생들하고 지도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이 체육회가 아니라 태권도 협회에 있거든요. 이 태권도 협회가 묵묵부답을 현재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그 학부모들의 불만 제기가 도가 지나쳤다면요, 이 충남 태권도 협회가 해당 학부모들을 상대로요, 뭐 예를 들어서 모욕죄라든지 뭐 업무방해죄 혐의 이런 걸로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법적 판단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이제 선수단에게 바로 이제 이렇게 징계가 가는 거고요.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심판 판정이 공정했는지 이것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아무 관련도 없는 학생들과 지도자에게 이렇게 불이익 주는 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처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리 협회 소속 선수라고 해도요, 그 이들이 이제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어린 학생들인데 태권도 협회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이 태권도가 말하는 예절과 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자,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분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또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채식에 대한 인식들이 좀 바뀌면서 점점 채식을 지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건 식품을 판매하는 이런 산업 영역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서울에서 역대급 규모로 이제 비건 페스타가 있었거든요. 비건 페스타요? 네,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산업 동향들 그리고 채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너를 통해서도 뭐 비건이나 또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마트만 가도 또 그렇죠. 식당에서도 느낄 네. 수 있고 유명 대기업이며 유통업계에서도 비건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개발한다는 것도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이 됐는데 실제 비건을 지향하고 계시는 김영진 이사장께서는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주변에서 완벽한 비건을 지향하거나 실천하시는 분들은 사실 숫자가 크게 변동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불완전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실천해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3끼 다 고기로 먹던 분들이 뭐 한 끼 정도만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고기를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제 실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체감은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뭐 어떤 메뉴 빼주세요. 혹은 배달시킬 때 뭐 소세지를 뭐 안 먹으니까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거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툴툴거리시는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너무 흔쾌하게 그럼 소세지 빼니까 떡볶이에 떡 더 넣어드릴게요. 예. 오뎅 더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문화들을 사실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이제 한국 채식연합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국내 채식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대인 2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채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우리 일상에서 채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도 뭐 조금 이용은 해봤습니다. 네. 실제 식당에서 비건 메뉴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식당도 저 이용을 그쵸. 해봤거든요. 네. 직접 이용 많이 해보셨죠? 네, 그렇죠. 예. 그 대전에는 사실 별로 없는데 음. 그 다른 관광지 같은 곳들을 가면은 비건 레스토랑이나 이제 비건 맛집들이 꼭 소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곳들도 당연히 이용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겨 찾으시는 이제 냉동식품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배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최근에 대기업들이 관련된 식품 개발이나 혹은 스타트업들이 비건 메뉴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메뉴들이 뭘까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대체로 이제 그 대체육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콩으로 만든 이제 고기라든지 그렇죠. 혹은 최근에는 이제 식물성 고기라고 해가지고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 산업 영역도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채식으로 혹은 비건 지향으로 밥을 먹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했던 게 그 국물 끓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수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물을 내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채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다시다 같은 것들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뭐 버터라든지 혹은 이런 가공식품들 혹은 조미료 같은 것들도 이제 비건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트를 가면 쉽게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의 영역에서도 간편하게 이제 채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콩고기 정도 네,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전체 국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하니 대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도 좀 사업성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 개발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뭐 풀무원, 음. 뭐 농심, 그리고 신세계 뭐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체육 개발이 사실은 가장 그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베이커리라든지 뭐 요거트라든지 혹은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제품들, 그러니까 디저트 영역에서도 많은 제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것 같습니다. 대체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뜻으로 동참해 보려고 했지만 네. 이게 대체하기 쉽지 않네라고 하신 그쵸. 분들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종류도 더 다양해졌고 최근에는 이제 맛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해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그 채식이나 비건을 생각할 때 대체육부터 찾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지양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맛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기 대신에 이것만 먹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본래 그냥 그 채식이나 혹은 이제 뭐 이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자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즐겨서 이제 드시는 것들 위주로 채식을 고민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이 이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데 요즘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비건 음식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건 페스타에서도 이제 먹어봤고 실제로도 이제 많이 시켜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역 특산품이 연결이 됩니까? 비건하고?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체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조금만 고민하면은 그 쉽게 먹을 수 있는 채식들이 많거든요. 사실 비빔밥 같은 것도 채식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더덕초밥이거든요. 더덕초밥. 네, 그 청양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 더덕에 이제 불맛을 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초밥에다가 그 회 대신에 더덕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 가지고 이제 그 비건 파스타에서도 정말 불티나게 팔렸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막국수가 유명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조미료나 이제 첨가물들을 비건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원래 막국수가 유명했는데 비건식으로 이제 바꿔내는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이제 첨가물들을 바꿔내면서 지역에서 원래 유명했었던 음식들을 이제 비건식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그 지역 특산물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그 지역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채식을 만드는 창업팀들의 상당수가 청년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채식 관련된 문화들 좀 빠르게 캐치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이런 맛집들을 운영하시는 곳들과 협업하셔가지고 기존의 고유 지역 특산물들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들이 이러하게 개발된 비건 음식들을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한 곳, 뭐 특정한 페스티벌, 페스타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쉽게 그렇죠. 접할 수 있어야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집에서 이렇게 내가 직접 뭘 넣는지 알고
또 뭘 시켜서 먹을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은 채식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요청하는 걸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메뉴판에 이건 비건식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은 사실은 되게 편한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런 채식 메뉴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주 휴게소 같은 경우는 여주 느타리버섯 크림 우동을 이제 비건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음식인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식당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대중화되고 활발해지려면은 사실은 식당에서 조금 더 이런 비건식 개발들이 활발해져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채식을 지향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채식을 지향하지 않는 친구와 밥 먹는 것 혹은 채식을 지향하지 않는 직장 상사와 밥 먹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네. 나는 비건식으로 시키고 그렇죠. 저분들은 이제 비건식 각자 아닌 다른 편하게. 것들을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식당들이 사실 많아져야 사실 저는 비건을 하시는 분들도 존중받고 하지 않는 분들도 존중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완벽한 비건이냐 혹은 불완전한 비건이냐를 말했다시피 식당 같은 경우도 완벽한 비건 레스토랑, 완벽한 비건 식당도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 백반집이나 일반 그 음식들을 판매하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은 메뉴 기존에 한두 개 추가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반 식당에서도 이제 비건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이런 걸로 편가르게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채식을 좀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막 꼬치꼬치 계속 묻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지향한다고 하면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그러세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뀌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존중하고 또 캐치해서 같이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산업계 동향도 변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건 식재가 저렴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비건 식재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사실 다 아직 비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사실은 아직은 이제 산업이 왕성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장이 작다 보니까 제품들도 이제 한정적이고 또 만드는 곳들도 한정적이라서 좀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점점 좀 시장이 확대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선택권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가격의 영역에서도 아마 조금씩 이제 절감되는 어쨌든 시장에서 서로 이제 대체육을 만드시는 곳들이든 혹은 대체 식품을 만드시는 곳들끼리 또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금씩은 가격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식당에서 그냥 조금의 첨가물을 바꾸면은 비건식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반집 같은 곳들 그러면 사실은 비건식이 아닌 음식들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은 가격에 대한 걱정들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사항까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네. 내일 이 대전에서 비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선화동, 그러니까 중구 선화동에 설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페가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비건식과 관련된 음식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원래 하던 비건 페스티벌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실험적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예.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하루 하는 거예요? 네, 하루 합니다. 그래서 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예. 음식뿐만 아니라 사실 비건이라고 하는 게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모든 삶을 사실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비건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 체험해보는 행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를 이제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전화나
있거나 관련 연락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내일이어가지고 예. 문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사항들 인증사진과 함께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주 두 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최근 비건 산업의 흐름과 또 내일 대전 선화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비건 페스티벌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자, 청년 비대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오송화 청년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특정 당파가 없는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의 박철상 대표까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청년비대위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어느덧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리는 반응 한 주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청년 비대위원들의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일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지난 문 정권과 비교하자면 윤 정부가 속이 후련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일본과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었고 더 이상 이제 한국이 일본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잘한 거로 보면 북한에 대한 태도가 소위 말하면 더 이상 쌀 주면서 달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스탠스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속이 다 후련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통큰 결단과 카리스마가 돋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외교 관계에서 속이 후련한 1년을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오송화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외교 성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박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에게는 박수를 받지 못한 그런 부족한 1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취임 1년 차의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거의 60%에 달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은 최초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환대를 받은 그 대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생, 경제, 외교 이 전 분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것이 곧 윤석열 정부 1년의 성적표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무당파인 이 박철상 대표는 청년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보여줬던 1년이었던 것 같지만 그 시도에 대한 성과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아직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차후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내외적으로 특히나 이제 경제 여건이 워낙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요. 1년을 거치고 2년, 3년으로 가면서 정말 좀 더 안정되고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는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함께 바라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평가는 여기까지 듣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의 이 수십억 원대 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행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또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증권, 금구입, 뭐 보석, 골동품, 뭐 헬스, 골프, 회원권 등등 다 재산신고 대상인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신고 필수 항목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면서 지금의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이 공직자 재산 공개 시스템 어떻게 개선,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년 비디오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희 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법망을 피해가는 현 사안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위 김남국의 코인 논란인데요. 금액도 일단 어마어마하지만 김 의원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했는지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코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쳐다보느라 의정활동을 잘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관련 법을 만지는 국회의원이 그랬다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진짜 이게 뭔가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남국 의원뿐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 기회에 여야 포함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그러면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기 전에 이제 코인에 관련돼서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전수조사를 여야 모두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방지법에 관련돼서 이제 여야가 이렇게 내겠다 저렇게 내겠다라는 말씀이 많으시는데요. 현재 공직자 재산 공개는 1,000만 원부터 주식 공개인데 가상화폐나 주식은 지금 일반 예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보력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이 상당해지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무조건 500만 원부터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기준도 더 낮추고요. 낮춰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가 고지 거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 하면 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다 이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강력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기존의 재산 공개 시스템은 분명한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재산 공개에 현재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주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지 거부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가상자산이 포함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비트코인과 함께 2008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 피아트 시스템, 그러니까 화폐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그런 자산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도 이 가상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뭐 포함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을 사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부족했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는 사실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상자산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 내에서도 뭐 디파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 예치를 해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예금 든다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NFT라는 것도 있고 또 그것으로 파생 상품 거래까지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입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EU와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공시 의무를 하고 있고 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안을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한민국이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지 거부의 허점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올해 2023년도 직계 좀비 속에 재산 거부를 한 그런 국회의원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127분, 약 46%가 이 고지 의무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거 46%가 거부했다는 건 그 속에는 분명 이거를 악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을 하고 가족을 통해서 이걸 은닉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화천대유에
정부에서 약 퇴직금 50억을 받았던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 워낙 또 빠르게 네네. 바뀌고 있고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그 가상자산에 대한 정립이랄까요? 이런 것도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맞아요. 또 예. 그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이게 고지식한 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또 청년 세대 입장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자산이 예. 등장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수용하고 이것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방지하고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그 가상자산이 그쵸. 자산인가? 네, 맞습니다. 네.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확실한 좀 법제적인 제도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박철상 대표는 지금의 이 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해서 어떤 점들 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공직자분들이 뭐 돈이 많건 재산이 많건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원래 많았던 거. 예, 원래 네. 많았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내가 떳떳하다면은 그거를 공개를 하는 거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존에 취득하고 있는 재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 네, 공개하게 그쵸. 되면서.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떳떳하게 그거를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어쨌든 공직자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상화폐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뭐 투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서 2017년도 뭐 16년도 그 전부터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는 단순히 그냥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암호화된 화폐로서 이 출처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세나 부정부패로 이용됐던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 가상 자산을 투자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들이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재산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이러한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직자 재산 등록을 공개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어쨌든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화폐의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범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고지를 좀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당연히 그것도 거부해야 되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거부한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숨길 게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생각을 당연히 일부 이제 정치인의 주장에 의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히 독립된 재산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가 그쵸. 받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이 논란을 통해서 이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좀 여론 수렴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이 제도를 정비해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여야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지방 의원들의 이 속된 말로 투잡 겸직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분명 이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익 추구 활동에 매몰된다라고 하면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의 지방의원들의 겸직 논란, 청년 비대위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성화 대변인은 지방의원 겸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겸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겸직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뭐 지장이 안 되고 또 이해 충돌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대전시만 해도 뭐 직장이나 사업체 대표 또 이전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모두 자진 신고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이것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겸직을 하시겠다고 하면 의원 보수를 받지 않으셨으면 어떨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사실 예. 그러면 좀 더 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저는 겸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직종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한번 정치에 발을 디디면 평생 정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요즘에 알 것 같은데 정치를 하려면 사실 보통 직장인처럼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직이나 각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아니면 무직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 경험을 많이 해본 정치인이 의정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추후에도 의정 생활을 마치더라도 본업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좀 겸직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근데 겸직은 인정하되 그 정보력을 이용해서 돈을 상당히 벌 수 있는 직업군, 특히 부동산.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직업과 그리고 나의 권력,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은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정 활동을 하게 되면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에 네네. 겸직하는 여부에 대해서 직업군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두루 알 수 있게끔. 네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시의원 땡땡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옆에다가 살짝 부동산업. 명함을 안 나눠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부동산 업계에 일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출 것 같아요. 아,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네.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네네네. 근데 국회의원도 정말 광범위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정도의 많은 정보, 뭐 향후 몇 년의 투자 정보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방의원도 역시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직계 좀비속을 통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연관이 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파는 거예요. 명함을 아, 파서 예. 그 부동산업이든 건설업이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의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은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돈팔촌을 다 엮어서라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겸직 말고 다른 법으로서 좀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지역에 어떤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정치에 발을 담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에 목적성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직을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결국에는 예. 겸직을 하게 되면 내가 100% 쏟아야 할 분산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도 필요는 하지만 내 생계를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지방의원 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결국은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겸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처럼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그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4년간 봉사를 해야지 이게 사실상 좀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정치하기 어려운 특정한 자영업 뭐 아니면 무직만이 할 수 있는 게 정치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고지식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네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결국에는 정치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목적을 뚜렷하게 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발을 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의정 활동에 올인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의정 활동에 올인하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직업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고 계속 당선부터 계속 재선만 생각하면서 재선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무직이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낙선이 되면 직업이 없으니까 계속 정치에 혈안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예. 공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그렇죠. 네, 당선부터 공천을 위해 생각하면서 이제 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사실 행사 돌아다니면서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겸직으로 수입을 보존할 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런 밥벌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겸직 보수액이 크다면 굳이 의원직 보수도 동시에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겸직액을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그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의원직 네네. 보수만 받던지 아니면 겸직 보수만 받던지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그렇죠. 해결될 뭐 수 있지 않을까? 임대업으로 해서
몇 억씩 만약에 수입 그쵸. 올리는 의원이 있다. 네, 그러면 근데 그 의원직 굳이 보수를 그 정도까지. 두 번 이렇게 타먹는 것은 안 좋아 보인다. 사실 내가 사업체를 예를 들어 그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나는 그 사업체를 내가 100%의 힘을 다 쏟아서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내가 이걸 꼭 성공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예. 네네. 왜냐면은 내가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멀리 있는 비전을 보고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몰두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약간 정치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유로 예, 네. 내가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정치판에 발을 담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는 이 목적이 단순히 내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야 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도덕적인 탁월성도 함께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치권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공직자의 재산 공개, 뭐 가상 자산에 대한 얘기, 또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 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 청년 비대위원들의 정리 말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일 전 대변인. 김남국 방지법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 여야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과 겸업에 관련돼서는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겸업이 그래도 인정을 하되 직업에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공직자 재산 공개도 그렇고 저희가 논의한 그런 지방 의원들의 겸직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청렴과 그런 윤리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패한 국가는 어떤 사회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라는 뭐 그런 아린이란 태도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의식과 문화가 이 정치권에 조금 퍼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좀 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도달해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도달해서 내가 뱉은 말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세남 청년비대위 여기서 마칩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평가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또 지방의원들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오송화 청년 대변인 그리고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 박철상 대표였습니다. 세 분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10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민원이었습니다.